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전통적으로 사만사온이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만사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겨울 포근하기도 했지만 워낙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인데요. 이제 봄이 되면서 중국발 황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먼지가 걱정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먼지 수치 확인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예.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사실 외출을 삼가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회사를 안 갈 수도 없고 학교를 안 갈 수는 그러게요. 없잖아요. 예. 이럴 때는 KF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를 마셔서 모관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식구들하고 인사부터 나눌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 이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창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조리할 때 나오는 가스, 또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실내에 쌓이면서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고요. 가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시점에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30분씩 환기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또 청소하실 때 진공청소기로 사용하면 먼지가 집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걸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일단 옷을 깨끗하게 털고, 그리고 우리 몸이나 머리카락에 미세먼지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깨끗하게 씻는 거 잊지 마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가슴앓이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여성을 울리는 유방암 때문. 유방암은 자궁암, 난소암과 함께 3대 여성암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 여성암 중 발병률이 가장 높고 국내에서도 여성암 1위를 차지할 만큼 발병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갑상샘 암을 제치고 여성암 1위를 차지한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유방암이 11년 만에 갑상샘 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여성암 1위로 올라섰습니다.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고 또 모유 수유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하죠. 네, 그래도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 병에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 A2G,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영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방암은 암도 암이지만 가슴은 이제 절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이 상실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유방암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고 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방은 아시다시피 젖을 만들어내는 조직이죠. 그래서 젖을 만들어내는 소엽세포랑 젖이 나오는 길인 유관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엽세포와 유관세포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실제 유방암의 발병 현황을 보시면 2016년에 처음으로 유방암이 갑상선암을 제치고 여성암에서 발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여성 유방암의 발병 추이를 보시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요. 전체 15년 동안 거의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불과 15년 사이에 유방암 발병률이 이제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발병률이 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유방암의 원인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유방암의 발생 위험 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예를 들면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를 하는 횟수가 줄거나 임신 첫 연령이 늦어질수록 그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요인이 바뀌면서 비만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환자들의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또 유전성 유방암의 위험 인자인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유방암에 많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의 위험 인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에게 해당 사항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유방암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와 그렇게 쉬었노? 동네 아줌마들하고 그 우르르 몰려가 노래방 댕길 때부터 알아봤다. 노래를 그래 부르니까 목이 안 쉬고 백이 나지. 아 요즘 너무 무리를 했나. 목이 쉬어가지고 진짜 숨 쉬는 것도 힘들다. 목도 쉬었고 그다음에 이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요? 이제 노래방 이런 거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완전 나만 낫지 뭐나요. 아이고 성대 열절 아이가? 말하지 마라. 잠깐만. 아, 왜 이래요? 왜? 혹이 만져진다. 혹이. 어디 지금 자기 남자였나? 목젖 아이가 목젖 이거. 내가 지금 내 친구랑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언니 갑상샘 암일지도 모르지 싶다. 에? 갑상 새맘? 아니 내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할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언니랑 증상이 비슷해. 목에 혹 같은 게 만져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갑상샘 암이라 그러더라고.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하니까 내 친구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니까. 평생. 그래. 근데 문제는 있잖아. 이 남자가 바보같이 결혼을 앞두고 돈이 좀 필요해갖고 보험을 해지했다 아니가. 그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치료비랑 수술비랑 다 했단다. 내가 듣기로는 이게 호르몬 계통이라서 갑상선이라 유방, 뭐 난소, 자궁 뭐 이쪽이 같은 계열이라서 또 걸리면 이게 또 다 이제 같은 계열이라서 좀 그런 거 있잖아 좀. 한 세트라고. 그렇지 세트고 오빠. 남자는 전립선이랑 갑상선이랑 이렇게 묶여 있단다. 그래. 그래. 큰일 났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요? 제가 보험에 들어놨거든요. 내 진짜 평생 한 번도 못 써볼 끼라고 써보겠나 이랬는데 다행히 보험금 한 먹겠네. 우와 다행이다. 내 본 돈 안 줘도 되잖아. 다행이다. 아이고 그 뭐 갑상샘에 문제 있다고 그 뭐 유방 뭐 난소 뭐 자궁까지 뭐 저 병 걸릴 확률이 있겠나 뭐 세트는 무슨. 아니다 이게 같은 호르몬 계통이라서 세트를 안 하나. 왜 언니? 잠깐만. 왜? 그러고 보니까 내 증권이 어디 갔지? 뭐 어디 있겠지 뭐. 오빠 찾아봐라 빨리 찾아봐라. 뭐 어디 있겠지 뭐. 왜? 걸렸다. 뭐가? 걸렸어. 내 증권. 어딨니? 응? 어디 있기는. 어디 뭐 있을까? 어디 있겠지 뭐. 표정이 왜 그러는데? 설마. 자기야 그게 아니 나는 자기가 하도 건강하길래 나는 그 자기가 평생 뭐 병 걸리고 이런 거 없을 줄 알고 그냥 내가 해지했지. 해지. 그래 해지했다. 그래 해지하면 내가 오랫동안 넣어뒀으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을 낀데. 1,000? 그러면 그 돈은 어느 통장에 있을까요? 썼어. 썼다. 내가 다 써봤다. 어디로 썼을까? 자기 그 나랑 제일 친한 친구 그 종민이 알지? 알지. 종민이가 응. 갑자기 막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가 종민이 빌려줘. 종민이. 그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노? 전화번호 빨리 대라. 없는 번호란다. 없는. 그래 자기야. 종민 씨한테 빌려줬는데 전화가 안 돼. 이게 미친다! 잠깐만! 자기 목소리 들어. 언니 목소리 들어왔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상샘암 환자의 경우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이 문제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저도 맞히고 싶네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이 갑상샘암을 앓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방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갑상샘이랑 유방, 나인소, 뭐 자궁은 하나의 세트다. 그러면 하나가 좀 뭔가 좀 불안하거나 또 고장이 나면 다른 쪽으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맞는 말 같은데요. 저는 정답 X 같아요. 물론 뭐 철원 씨 말대로 유방암과 갑상샘암을 동시에 앓고 있는 분은 많은데 사실 저희가 통계를 보면요. 그건 두 질환이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암이기 때문 아닐까요? 왜 우연의 일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흔해서 그런 거다. 뭐가 정답인가요, 교수님?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히셨습니다. 네. 실제 옆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갑상샘암하고 유방암하고 같이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이것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같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또 조기 검진을 통해서 유방암과 갑상샘암이 같이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과 갑상샘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암이고 또 요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네. 거기서 발견이 돼서 함께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저씨, 아니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이가? 어제 웨딩드레스 그 1차 피팅하러 갔다 오지 않았어요? 왜요? 맞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없었나? 별로더라. 아, 뭐 그건 아니고 다 이쁘지. 맞는 게 없었구나. 아. 살 좀 빼라니까. 길이, 넓이 다 안 맞겠네. 정말 딱 떨어지고 정말 늘씬해 보이고 정말 예뻤거든요. 자가 살 뺄 데가 어딨노? 야, 니 딱 보기 좋다. 살 빼지 마라. 피부 다 상한다. 니가 적은 나이가 아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피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 드는 걸 입었는데 살짝 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니까 고민이 또 생기네. 여자는 살이 빠지면서 그 부위부터 살이 빠진다 이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더라니까. 야, 니 그 유전이다, 유전. 엄마가 이거 절벽 아이가. 아이고 참. 아니 근데 문제는 있잖아. 난 늘 이렇게 글래머스 하잖아. 혜인 씨 앞에서 늘 글래머스 했단 말이야. 왜냐? 이만큼씩 넣어 다녔거든. 근데 이제 걸리잖아. 드레스를 입으면 막 핏이 막 이만 알잖아 언니. 그러면 어. 혜인 씨가 어. 절벽인 거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혜인 씨는 내가 A가 아닌 E 아니 D 막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 아직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야, 금방 그거 진짜 눈썰미 없네. 어떻게 속였지? 아니, 나는 딱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는데. 야, 자랑이다. 어떻게 딱 보면 딱 알아. 이제 결혼하면 이제 혜인 씨가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실망하겠어. 이게 왜? 내가 가슴 성형을 한번 해볼까? 결혼을 앞두고? 나 안 된다. 왜? 칼을 대기면 어디다 칼을 대면 안 된다. 그냥. 야, 니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어떻게 생긴 대로 사노? 혜인 씨가 그러면 실망이 가득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도 그게 고민이긴 했는데 절벽. 그러니까. 아니, 사실 나도 고민이긴 했는데 우리 둘이 가면 병원에서 DC 해주지 않을까요? 잠깐만. 대박. 자기도 하고 싶다고. 생각 잘했네. 그거 빨리 해라, 빨리. 나 빨리 하라고? 자기 잘 생각했다. 빨리 해야지. 잠깐만. 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뭐 하는 짓인데 지금 내보고 뭐 칼 될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며. 니는 결혼하고 나면 정해인 거고. 그래. 너가 언니는 오빠 거 아이가. 그러네. 그러니까 인마. 오빠가 좋으니까 하란 얘기지. 야, 니 할 거면 정인한테 달라해라. 이어서 괜히 우리 돈 쓰지 말고. 맞다. 내가 가슴 성형에 대해서 깜빡하게 했다니까. 뭔데? 그게 있잖아. 가슴 성형을 하면 거기에 의료용 실리콘을 넣잖아. 그게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안 하나.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래 가망성이 크지. 그러니까 언니나 나나 이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하면 안 되고. 그래. 너가 니네 해야지. 왜 유방 안 걸리면 어떡하는데? 아이고 안 걸린다 괜찮다. 야 이왕이면 좀 크고 이러면 좋지 뭐. 근데 자기야, 왜? 참 이상하네. 뭐가? 아니 자기는 가슴 큰 여자보다 작은 가슴 가진 여자가 그렇게 좋다며? 아이고 그건 그냥 자기 꼬시려고 해본 말이지 뭐. 이왕이면 그래도 큰 게 좋지 안 그랬나? 참. 아 맞나? 그래.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뭐야? 왜 작은 가슴 여자하고 같이 사노? 큰 여자 만나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큰 여자 만나라. 진짜자? 진짜다. 진짜자? 대신에 이혼 도장 찍고 가라.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슴 성형 수술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게 엄청 궁금했었는데요. 저는 정답 5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가슴 성형 수술을 할 때 의료용 실리콘이 사용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실리콘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예. 저는 사실 좀 자신은 없는데 X 할게요. 왜냐하면 의료용 실리콘이잖아요. 네. 그냥 실리콘도 아니고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리콘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왜 부득이하게 유방 절제술을 받고 위축되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오히려 이 가슴 성형 수술을 받고 당당하게 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 성형을 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 실리콘이 유방암 발병을 높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연구된 바로는 의료용 실리콘이 유방암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방암으로 이제 전 절제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의료용 실리콘을 이용해서 유방 재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유방암 재발을 높인다고는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방 재건을 함으로써 유방암 환자의 재활에 다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방 성형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의료용 실리콘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교수님, 어떤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유방암의 증상은 가장 큰 증상은 통증이 없는 멍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증상이 없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정말 혹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혹이 만져지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드물지만 유방암인 경우들이 더러더러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유두 분비물이라든지 다른 가슴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유방 위쪽 피부에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쪽 유방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커졌다든지 반대 쪽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든지 유방 쪽의 피부 쪽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유두 쪽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유두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든지 유두 부분이 헌다든지 이런 것도 유방암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좀 서구화된 식습관을 고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혹시나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면 혹여나 유방암은 아닐까 좀 사실 겁부터 덜컥 나거든요. 저희가 좀 실제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의 진단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자가검진, 그다음에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그리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유방검사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 자가검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는 35세 이후에는 매월 자가 유방 검진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그리고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검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매달 한 달에 한 번 자기의 유방을 자기가 만져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만져보시면 되는데 폐경기 전인 경우에는 이제 월경 전에 유방이 많이 부풀고 아프기 때문에 월경이 끝나고 2, 3일 후에 만져보시면 좋고요. 폐경기 후인 여성의 경우에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가능하다면 매월 초에 만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져볼 때는 그냥 대충 만져봐서는 안 되고요. 세 손가락에 가운데 세 손가락 끝 2마디를 이용해서 유방을 전체적으로 지그시 누르듯이 만져보시면 되고 방향은 방사형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듯이 만져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안 만지시더라도 아래 위로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빠짐없이 꼼꼼히 만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가검진을 하시다가 이상이 있으시면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겠죠. 그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행하게 되는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시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검사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같이 시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유방 촬영술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시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나라 유방암 국가검진 방법의 하나이고요. 양쪽 유방을 유방 촬영을 하는 기계에 넣고 눌러서 찍게 되면 유방 영상이 이렇게 사진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유방 검사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다른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에 항상 유방 촬영술을 같이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유방 촬영술을 하시게 되면 이런 사진처럼 이 영상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외국 분들은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지방으로 되어 있는 유방이 많아서 안에 혹이 있으면 잘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고밀도 불규칙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서 안에 혹이 있더라도 감춰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방 촬영술 검사는 굉장히 아픕니다. 눌러서 찍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유방 초음파 검사는 이런 초음파를 내는 기구인 프루브라는 기구를 몸의 유방 쪽에 갖다 대고 검사하는 검사라서 전혀 아프지가 않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초음파로 봐서 혹이 보이게 되는 경우에 이 혹이 암인지 아닌지 또 감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혹이 발견이 되게 되면 암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지켜볼 수도 있는데 암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혈액 검사할 때 사용하는 작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를 뽑아보는 세침 흡인 세포 검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더 굵은 바늘로 조직 자체를 떼어서 보는 침생검이나 맘모통생검 그리고 조직 자체를 다 드러내서 보는 절제생검이나 절개생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침생검인데요. 침생검은 침으로 찌른다. 다른 말로 총생검이라고도 합니다. 이 좀 굵은 바늘인데 조직 검사를 할 때 총처럼 탕탕 소리가 나서 총생검이라고도 합니다. 그 바늘을 이용하면 실제 세포뿐만 아니라 조직을 좀 더 크게 얻어낼 수 있어서 그 조직을 이용해서 안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방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가슴은 여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신체 부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다 드러내는 수술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유방암의 치료는 수술을 포함한 국소 치료와 함께 전신 치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방암의 수술 치료는 암이 생기는 부위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치료로 유방을 절제를 하고 유방암인 경우는 겨드랑이 쪽으로 전이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방에 대한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유방을 다 드러내는 전절제술과 유방을 보존하는 유방보존술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유방 전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보통 요즘은 유방보존술에서 유방을 남기는 쪽을 선호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를 포함해서 다 제거를 하고 유방 자체가 그냥 평평하게 되는 단순 유방 전절제술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은 피부라든지 요두 부분을 같이 남기고 유방 안에 있는 유선 조직만 제거를 하는 절제술도 많이 시행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건 수술까지 같이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 전절제술과 다르게 유방 보존술은 유방을 남기는 것이고요. 암이 포함된 일부 조직만 제거를 하고 유방 모양을 유지를 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유방을 남겨놓기 때문에 전절제한 것과 똑같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려면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방에 대한 수술 이외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유방암 수술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예전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가 있으면 무조건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제거를 하는 곽청술을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림프 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요즘은 겨드랑이 쪽에 있는 림프절도 전이가 없다면 굳이 다 제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림프절인 감시 림프절만 제거해서 확인을 해보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 실제 수술 전에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수술적인 방법이 발전을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감이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혹시나 교수님, 수술적인 방법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네, 유방암 치료로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방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까지 수술적 치료라고 보셔야 되고요. 수술적 치료 이외에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전신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항암 치료가 되겠고요. 유방암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 이외에도 특징적으로 항호르몬 치료와 표적 치료를 같이 시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치료는 환자분의 유방암의 병기와 유방암의 특성에 따라서 환자분 개개별로 다르게 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치료고요. 실제 암세포 이외에도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암세포마다 어떤 약제에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약을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항암 효과 이외에도 골수 세포가 억제돼서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모발 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위점막이나 구강 내 세포가 손상이 돼서 입안이 헌다든지 아니면 손톱 발톱 세포의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 말고 항호르몬 치료라는 좋은 치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유방암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유방암 조직에 있으면 이런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다시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에스트로겐을 억제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방암 환자분들이 항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에서만 이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항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 또는 내분비 치료라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타목시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들은 환자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5년 동안 약을 복용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유방암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치료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항암 치료는 전체적인 세포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 치료는 실제 유방암 세포에만 작용을 해서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없이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치료 약제가 표적 치료 약제 중에 허투라는 유전자가 과발현돼 있는 유방암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 약제가 되겠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허셉틴이라는 주사 약제는 실제 지금은 표준 치료로 허투 과발현이 있는 유방암의 표적 치료에서 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약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환자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방암은 뭐 여자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병입니다. 심한 경우에 이제 가슴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예. 또 다행스러운 점은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유방암에 걸렸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잘 받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영주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